그날 진료대 위에서 그 남자의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 제 눈은 잠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게 정말 사람의 것이 맞나 싶을 만큼 그건 말 그대로 묵직하고 단단했습니다. 놀라야 했지만 제 안 어딘가에서는 낯선 떨림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전문가로서 수많은 몸을 보아왔지만 그날만큼은 의사보다 먼저 여자로서의 제가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숨결, 말투, 그리고 조심스럽게 바지를 내리는 동작까지 모든 것이 조용하지만 유난히 또렷했고 저는 무심코 내려갔다가 닿아버린 그 시선에서 쉽게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시작이었어요. 그저 평범한 진료였을 뿐인데 그 짧은 장면이 제 안에 무언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단지 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품고 있던 존재감, 그리고 그걸 감싸고 있던 남자의 태도, 묘하게 절 건드렸습니다.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아주 깊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진료 기록이 아닙니다. 의사로 살아온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흔들린 순간의 기록이고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도 남아있는 그 느낌을 다시 꺼내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릴게요. 저처럼 다시 심장이 뛰는 감정을 떠올리고 싶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대전 둔산동. 꽤 오래된 빌딩의 7층. 나지막한 간판 하나. 그곳이 제 병원입니다. 이름도 단순하죠. 서지연 비뇨의학과 의원. 개원한 지 올해로 딱 20년째입니다. 처음에는 분주했고, 그 다음엔 치열했고, 그리고 이제는 그냥 습관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익숙하고 무뎌진 풍경들 사이에서 사람들은 오고 가고 또 잊혀지고. 그런데 그날 3월의 어느 금요일 밤 작고 은근했던 하나의 변화가 제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7시 10분. 간호사 은정 씨가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더군요. 선생님 한 분만 더 봐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 환자라면서 접수증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전 시계를 한번 흘겨봤어요. 정규 진료는 6시 반에 끝났고 청소도 얼추 마무리되어 가는 분위기였거든요. 사실 조금 귀찮았죠. 하루 종일 방광염, 요도염, 전립선. 그 반복되는 상담과 검진들에 진이 빠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쩐지 그날은 그냥 돌려보내세요란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멀리서 오셨다는데 괜히 마음에 걸리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은정 씨는 작게 웃더군요. 역시 선생님은 못 거절하세요. 농담처럼 던진 그 말에 저도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또 환자 하나를 더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결혼도 사랑도 가정도 모든 걸 병원에 저당 잡히듯 살았던 지난 세월 동안 저는 늘 그래도 사람에게는 마음을 줘야 한다는 말로 제 피로를 눌러왔으니까요. 그리고 몇 분 뒤 문이 열렸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점퍼에 검은 슬랙스, 무릎에 손을 짚고 조심스럽게 앉는 모습이 이상하게 기억에 남더군요. 환자라기보다 아주 오래전 어디서 한 번쯤 스쳐 지났던 사람처럼 느껴졌달까요? 피곤한 듯한 눈매와 굳은 입술. 하지만 그 아래엔 무너짐보다 견딤이 더 많아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선생님, 저 때문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그 한마디. 별거 아닌 말인데 가슴 한켠이 조용히 반응했어요. 정말 이상하게도 그날은 제 진료실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려 했던 바로 그 순간 제 하루는 오히려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무척 조용했습니다. 목소리도 낮았고 동작도 조심스러웠죠.
마치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사람이 가진 오래된 습관 같았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밤마다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요. 그 말에 저는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몇 시간 간격인가요? 보통 2시간, 어떨 땐 1시간도 안 돼요. 자다가 자주 깨시는군요. 네, 새벽에 3번은 깨요. 요즘은 너무 피곤해서 낮에도 졸려요. 그는 또박또박 말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말을 아끼는 눈빛이었습니다. 민감한 부위의 진료를 앞두고 있는 환자 특유의 조심스러움이었죠. 그런 표정을 저는 20년간 수도 없이 보아왔기에 오히려 익숙했어요. 최근 건강검진은 받으셨어요? 작년 말쯤에 했는데 전립선 수치가 약간 높다고 하더군요. 혹시 통증은 없으세요? 아니요, 따로 아프진 않은데 뭐랄까, 묵직한 느낌이랄까요? 묵직한. 그 단어가 이상하게 제 귀에 남았어요. 전 그제야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렸고 진료실엔 스탠드 조명이 부드럽게 퍼져 있었죠. 서늘한 형광등 불빛 아래 그는 어깨를 약간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편함을 최대한 덜 민망하게 전달하려는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장갑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누워보시죠. 초음파부터 봐야 하니까요. 그는 조용히 일어났고 침상 위에 천천히 누웠습니다. 셔츠 단추를 풀고 바지를 약간 내리는 순간에도 그는 눈을 감은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긴장을 감추기 위한 선택이었겠죠. 초음파 탐촉자를 잡고 조심스레 검사 부위를 훑기 시작했을 때 저는 어느 순간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가 순간 내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2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남성의 생식기는 더 이상 낯설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 의식은 분명히 멈칫했습니다. 감정도 직업적 습관도 아닌 단순한 생리적인 반응이었을까요? 너무나 압도적인 크기. 지금껏 수많은 남성들을 진료해왔지만 그날처럼 제 의학적 냉정함이 흔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의사생활 20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그 말이 제 속에서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 못할 혼란과 함께 내 안 어딘가에서 낯선 온기가 번지기 시작했죠. 단지 크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순간 내 안에서 꿈틀대던 감정은 육체적인 놀라움과는 결이 조금 달랐어요. 그의 태도, 그 묵직하고 조심스러운 기류, 그리고 자신을 감추는 방식. 마치 누군가를 함부로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오래된 습관 같은 것이 느껴졌죠. 나는 그를 환자로만 보려 애썼지만 내 안 어딘가에서 묘한 낯선 떨림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진료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주차장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스탠드 조명 아래 그의 옆 얼굴은 생각보다 깊은 주름과 함께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늘 해오던 말처럼 그에게 건넸지만 정작 그 말은 내 안의 나를 향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탐촉자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진료를 이어가던 내 손끝에 어느 순간 그가 살짝 경직되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긴장감 혹은 체온. 나는 애써 시선을 모니터로 옮기며 말했다. 초음파상 특별한 결절은 없고 전립선 크기도 약간 커져 있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숨을 내쉬었고 나는 조심히 장갑을 벗고 손을 씻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민망하네요. 나는 등을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전 늘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내 심장은 내 말과 달랐습니다. 왜인지 그 순간 그가 느꼈을 민망함이 이상하게도 나에게는 죄책감이 아닌 은근한 설렘으로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진료용 책상 앞에 앉아 간단한 소견을 정리하려 했지만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가 천천히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의자에 돌아와 앉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왠지 모르게 내 호흡이 평소보다 깊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챘죠. 오늘 진료비는 카드로 하시겠어요? 네, 편한 걸로 해주세요. 그의 말은 여전히 낮고 정중했습니다. 진료 내내 단 한 번의 불필요한 말도 없었고 그가 내게 보내는 눈빛은 결코 넘지 않으려는 선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점이 더 위험했어요. 나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대놓고 다가오지 않는 사람, 조심스럽게 간격을 유지하려 애쓰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이 누군가의 오래 잠들어 있던 감각을 흔들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병원 문을 닫고 나서도 그의 얼굴과 말투, 그리고 묵직한 존재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진료대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 위에 남아있던 체온은 이미 사라졌지만 이상하게도 내 안에는 그 떨림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다행히 증상은 전형적이었습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일지를 작성하고 필요한 약과 식습관 개선 안내를 덧붙이며 진료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내 안에 무언가를 조용히 건드렸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런 문제로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은 자조적이지도 스스로를 비하하려는 의도도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했고 조금은 쓸쓸했죠.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쳤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마치 서로의 깊은 곳을 엿본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의사로서 수많은 중년 남성의 회한과 민감한 고백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말에는 어딘지 나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도라는 말, 그건 단지 증상을 말하는 게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내 나이를 의식하게 됐습니다. 52. 누군가는 젊다고 말하지만 나 자신에게는 점점 익숙한 것들과 멀어지는 숫자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부에 얇은 주름이 잡히고 생리 주기가 흐트러지고 밤이 길어질수록 외로움도 깊어졌죠. 하지만 그걸 누구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의사니까요. 늘 듣는 사람이었고 묻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날 밤 진료대 건너편에서 이 나이에도라는 말을 조용히 꺼내는 한 남자에게서 나는 처음으로 말하지 못한 내 속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들고 온 약봉투를 조심스럽게 쥐고 가볍게 허리를 숙인 채 일어났을 때 나는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단정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편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나는 마무리 인사처럼 말했다. 그는 문고리 앞에서 잠시 멈췄고 문을 열다 말고 다시 나를 돌아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참 조용하시네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그날 밤의 조용한 진료실에 조금 다른 온도를 남기고 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떠난 후 내 입꼬리도 약간 올라가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그는 처방전을 손에 쥔 채 잠시 망설이다가 선생님, 약은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습관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죠. 보통 일주일 정도면 야간 증상이 완화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네, 감사합니다. 하고 웃었는데 그 웃음이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서늘한 형광등 아래에서도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냥 한 사람의 환자일 뿐인데 그날따라 그 미소는 어쩐지
낯선 온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문을 열다 말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선생님도요.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가 진료실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건네는 흔한 인사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마음이 내 안으로 스며드는 걸 아무런 방어도 없이 허락해버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진료실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청소도구가 정리된 구석, 아직 덜 식은 커피잔, 그리고 미세하게 남아있던 그의 채취. 모든 것이 조용했는데 오히려 내 안은 시끄러웠습니다. 나는 진료 기록을 저장하다가 손끝이 여러 번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윤상호, 58세. 전립선 비대. 약 처방 7일분. 기록은 간단했지만 그 이름을 타이핑할 때마다 마음 한가운데서 작은 파문이 일었어요. 그의 목소리, 눈빛, 그리고 떠날 때의 그 미소까지 모두가 진료실 공기 속에 아직 남아있는 듯했죠. 퇴근길엔 이미 시계가 9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둔산동 거리엔 불빛이 가득했고 저는 운전석에 앉아 가만히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재즈 선율이 흘러나왔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가사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생각은 자꾸만 한 사람에게로 향했거든요. 그가 했던 말, 이 나이에도 이런 문제로 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 문장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단순히 환자의 한탄이 아니었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는 외로움이 있었고 그 외로움이 내 것과 너무 닮아 있었죠. 집에 도착해 불을 켜자 텅 빈 거실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환자들과 대화를 나눴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단 한 사람의 목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릴 만큼 생생하게.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오랜만에 스스로를 자각했습니다. 심장이 분명히 뛰고 있었습니다. 설렘이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건 외로움이 아닌 온기였습니다. 다시 그를 마주한 건 정확히 일주일 뒤 금요일 저녁 8시 40분. 마지막 환자 접수를 마감하려던 참이었는데 접수대에서 윤상우 환자분 오셨습니다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빠른 걸음으로 진료실로 향하는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는 지난주와 다름없이 단정한 셔츠에 편안한 면바지를 입고 있었고 여전히 부드러운 눈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인사말도 끝나기 전에 증상부터 물었죠. 그동안 어떠셨어요? 그는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 덕분인지 밤에 깨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는 치료에 대한 이야기보다 마음이 편해졌다는 말을 먼저 꺼냈고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진료가 끝난 뒤 자연스럽게 몇 마디가 더 오갔습니다. 처음엔 약 복용 시간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은 병원 근처 주차장이 복잡하다는 이야기, 그리고는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다는 말. 그저 형식적인 대화였을 뿐인데 그 순간만큼은 꼭 오래 알던 사람과 나누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20년 됐어요. 개원 초반엔 저녁 10시까지 봤는데 이제는 체력이 안 따라줘서요. 20년이나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 말에 나는 쑥스럽게 웃었고 그는 천천히 진료실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흔적이 있네요. 창틀에 붙은 사진도 커튼의 색도 왠지 정이 느껴집니다. 그의 시선은 유독 세심했고 따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원 진료실을 무겁고 차가운 곳이라 느끼는데
그는 오히려 이 작은 공간에서 정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내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루틴 속에 갇혀있던 나를 그는 조용히 건드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병원 끝나고 나면 뭐 하세요? 그의 질문에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부분은 바로 집에 가죠. 하루 종일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요. 그 말 저도 이해해요. 저도 그래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외로워지는 밤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의외로 오래 남았습니다. 외롭다는 말이 이렇게 조용하게 예의 있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그에게서 처음 배웠습니다. 그날의 진료는 전보다 훨씬 짧았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묘한 감정의 흐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아니라 오래도록 외로웠던 두 사람이 조용히 서로의 마음을 건드리는 아주 미세하고도 진한 교감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점심부터 내리던 비가 밤까지 그칠 줄 몰랐고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진료실 안을 조용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예약은 모두 끝났지만 나는 퇴근하지 못한 채 책상 위에 식어버린 커피를 손끝으로 굴리고 있었죠.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혹시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고개를 들자 문 앞에 윤상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고 어깨엔 비에 젖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와서요. 근처에 있다가 그냥 들렀습니다. 그는 어색한 듯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커피 향이 나서요. 아직 따뜻한가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금 식었지만 괜찮아요. 새로 내려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머신에서 다시 커피가 내려지는 동안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밖은 어둡고 조용했지만 그 안쪽의 공기만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는 컵을 들고 조심스레 말했다. 이상하죠. 병원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편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 말 처음 들어요. 대부분은 빨리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글쎄요, 선생님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의 말투는 농담 같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반응했습니다. 나는 시선을 피하듯 책상 위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계속 내 곁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선생님도 가끔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질문이 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사람인데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디선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의사로서 환자와의 거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두었던 그 얇은 벽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금이 갔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셔츠에서는 젖은 비냄새와 함께 미묘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따뜻한 냄새 속에서 오래 잊고 있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진료실의 조명이 유난히 부드럽게 번졌고 그는 내 앞에 서서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연 씨,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나는 말없이 손을 뻗어 커튼을 닫았습니다. 창밖에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희미한 조명 아래 둘만의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내 손끝을 잡았고 나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 존재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심스러웠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진료대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환자가 앉았던 차가운 자리였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빗소리는 긴 침묵 위로 천천히 흐르는 음악처럼 우리를 감쌌습니다. 병원 안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의 윤곽을 그려주고 있었죠. 진료실은 이미 하루를 마친 뒤의 적막함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그 적막 속에서 우리는 마주한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상호 씨의 손등이 내 손끝에 닿았을 때 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온기를 더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나도 그리고 아마도 그도 너무 오래 혼자였던 사람처럼 말보다 체온에 더 많은 마음을 실어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괜찮으세요? 그가 조용히 물었고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는지 나도 모르게 그의 가슴에 이마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귓가에 들리는 심장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고 나는 마치 그 리듬에 나를 맡긴 사람처럼 숨을 고르게 됐습니다. 진료실 침대는 환자를 눕히기엔 적당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담기엔 너무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만큼은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안전한 장소가 되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침대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내 손등을 쓸어내렸고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벗겨지는 건 옷보다 마음이 먼저였고 다가오는 건 욕망보다 이해가 먼저였습니다.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지그시 내려다보던 그 순간 나는 그의 숨결에서 긴 망설임과 조심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의사로서 수없이 많은 남성의 몸을 보아온 나였지만 그의 그것을 처음 봤을 때 입안에서 말이 멎었던 이유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묵직하고 단단했던 그 남자의 존재는 단지 육체의 크기를 넘어선 무게를 지니고 있었죠.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조심스러웠고 내가 마음을 열기 전까지는 단 한 걸음도 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손목을 잡고 살며시 이끌었습니다. 차디찬 병원 침대 위로 몸을 옮기는 순간 시트가 살짝 구겨지는 소리조차 부끄럽게 느껴질 만큼 우리는 서로의 움직임에 민감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무게가 내 위에, 내 안에 천천히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나는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단어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사랑, 설렘, 위로, 그리고 살아있다는 감각. 내 몸이 조금씩 떨리는 것을 그가 알아챘는지 그는 말없이 나의 이마에 입을 맞췄고 나는 그제야 안심한 듯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울리듯 두근거렸고 병원 밖의 빗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으며 우리는 서로를 감싸 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너무 짧게만 남았습니다. 이름도 부르지 않은 채 단지 체온과 숨결로 이어졌던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뜨거운 밤으로 남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예전의 저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진료를 보면서도 문득 그날 밤의 체온이 떠오르고 서랍 속에 접어넣어둔 하얀 시트의 구김결이 그의 손끝을 닮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윤상호 씨는 매주 금요일 저녁 어김없이 제 병원을 찾았습니다. 굳이 재진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는 항상 작은 변명 하나쯤은 준비해왔고 저 역시 그 핑계가 고마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건강 상담처럼 시작된 대화였지만 자연스럽게 서로의 사는 이야기,
오래전 이야기, 그리고 아무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마음의 구석까지 조심스럽게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끔 진료실 의자에 앉아 책상 위의 조명 아래서 저를 가만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말없이 웃을 때도 있었고, 제가 쓴 차트를 한참 들여다보며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가 자신을 알고 싶어 한다는 그 시선이 생각보다 더 따뜻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함께 걷는 일이 자연스러워진 건 아마 세 번째 만남 즈음이었을 것입니다. 병원 마감 후 근처 카페까지 우산을 함께 쓰고 걷는 그 몇 분이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대화를 참 편하게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과하게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오히려 더 자주 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반쯤 감긴 창문 사이로 스치는 바람에서도 문득 그의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설렘이란 감정이 제 인생에서 다시 가능하리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나이 50을 넘긴 지금 그저 하루하루를 무던히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고 있었던 저에게 그는 작고 부드러운 파문처럼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서로에 대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부터 다시 이어지는 모든 순간이 어쩌면 하나의 긴 예고편 같았고, 저는 그 안에서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덕분에 매일이 기다려지는 하루가 되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마음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뭉클하게 차올랐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생각하며 하루를 준비하고 어떤 요일이 기다려진다는 이유 하나로 일주일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 이토록 큰 기쁨일 줄 그전에는 정말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한다는 말도 기다린다는 말도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천천히 문을 닫는다는 걸, 마감 후 병원을 정리하는 속도가 늦어졌다는 걸,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면 늘 립스틱 색을 바꾼다는 걸요. 그리고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병원 마당의 감나무의 잎이 다 떨어질 무렵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고 진료실 난로의 열기가 은근하게 스며들던 시기였죠. 그날도 상호 씨는 평소처럼 저녁 7시 30분쯤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진료는 이미 끝났고 우리는 아무도 없는 대기실에서 나란히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불빛이 퍼지고 조용한 음악이 스피커에서 흐르던 그 순간 저는 그의 손등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은 평소처럼 조용하고 단단했지만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호 씨는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조금 숨을 골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상호 씨. 제 목소리는 떨렸고 동시에 맑았습니다. 저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제 손을 더 꽉 잡아주었습니다. 두 손이 겹쳐지면서 전해지는 온기가 말보다 더 깊은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진료실도 외로움도 나이도 모두 사라진 듯 했습니다. 의사생활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만났고 다양한 삶의 결을 마주했지만 누군가의 체온 하나로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흔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구원이었고 치유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더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없는 관계일지 몰라도 저희에겐 처음으로 진심을 말할 수 있는 관계였으니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외로움 속에 계시진 않으신가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도 사랑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병원 진료대 너머든 늦은 커피 한 잔이든 말이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저희에겐 큰 위로가 되니까요.